에스페란토님 때문에 끝났어. 리차드 1세도 언급하셨나요? 그런 식으로만 세부적으로 다 얘기하다 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몇몇 사람만 했어요. 지금 오셨나 보네? 아까 다 얘기 끝났는데. 자, 이제 레즈비언 얘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는 이제 남색,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이와 관련된 그런 역사 속 남색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여색,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여색. 사실 근데 여색이란 말은 좀 어색해요. 우리가 잘 안 써가지고. 다른 흔히 우리가 레즈비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한 역사 속 레즈비언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레즈비언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기게 된 어원은 바로 레스보스에서 사는 사포라는 여자 시인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사포는 BC 615년경 그리스의 레스보스 섬에서 태어난 시인인데요. 이 사포의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다소 무릇합니다. 네, 이 사포 예쁘죠? 네, 남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보면은 사실 보면 그리스 예전에 그런 그림, 르네상스 그림을 보면은 또 가슴이 여자들 그렇게 크지가 않다? 여러분, 이게 저게 정상적인 그림이에요. 네, 원래 여자들의 가슴은 저만합니다. 저만한 게 정상입니다. 어쨌든 이 사포는, 레스보스의 사포는 거기서 태어나서 원래 그때 당시 그리스 사회는 남자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남자들만 시를 쓰고, 남자들만 철학 교육을 할 수 있었고, 남성 위주의 사회였었어요. 여자들은 정말 집안일만 하고 좀 무시당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사포는 여자의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의 선두주자로 시를 쓰면서 그 레스보스에 있는 여자들에게, 어린 소녀들한테 교육을 시켜줬었어요. 그래서 보수적이고 남자들만 사회생활을 했던 그 당시에 여자아이들 데려와서 가르쳐주고, 시 쓰는 것도 가르쳐주고, 공부를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여자들이 사포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사포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레스보스의 그 여자들의 그런 모임, 여자들과의 그런 유대관계, 그런 여자들의 끈끈한 그런 뭐랄까 우정 이상의 사랑, 그때부터 그 용어에서 레스보스의 여자들, 그래서 레스보스에서 나타났던 여자들의 그런 유대관계, 이런 어원에서 바로 레즈비언이라고 어원을 찾을 수 있죠. 사실 레스보스는 아직도 사람들이 사는 섬인데, 자기네 섬 때문에 레즈비언이란 용어가 됐다고, 레즈비언의 자기네들이 뭐 어원이 됐다는 그분은 레스보스 섬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사포는 이런 여자들끼리도 이런 커뮤니티를 하나에 만들었다라는 거. 근데 이 커뮤니티에서 이제 약간의 레즈비언 생각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이유는, 아까도 우리가 그 전에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들이 제자들한테 이런 철학적인 거를 알려주면서 교육적 동성애 관계를 맺었거든요. 다 어린 소년들, 자기가 가장 아끼는 제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암암리에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포도 자기의 어린 제자들과 여자들끼리 그런 관계를 맺었을 것이라고 보고 이제 최초의 레즈비언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포의 시에서 여자를 질투하는 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가요, 사포가 그리스 BC 615년, 기원전 아주 옛날인 거죠. BC 615년이면 지금 2017년이니까 거기서 615를 더하면 돼요. 지금으로부터 2632년? 수학이 안 된다. 아무튼 그 전에 지었던 시인데, 지금 우리가 지어도 이렇게 못 쓸 정도로 뭔가 되게 감각적이고 서정적이고 자신의 사랑의 감정을 솔직히 담았다라는 거. 저도 사포의 시를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그는 내게 신처럼 보여 라는 시입니다. 반전이 있어요, 이 시가. 잘 봐요. 여기다 놓고 읽어야겠다. 잠시만요. 이 사포가 지은 시인데요. 그는 내게 신처럼 보여. 사포. 그는 내게 신처럼 빛나 보여. 내 앞에 마주 앉은 남자. 달콤한 너의 말에 귀 기울이며 너의 매혹적인 웃음이 흩어질 때면 내 가슴이 가늘게 떨리네. 너를 슬쩍 쳐다보기만 해도
내 혀가 굳어 아무 말도 할 수 없네. 뜨거운 불길에 휩싸여 내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내 귀가 둥둥 울리고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몸이 떨리네. 나는 마른 풀처럼 창백해지고 죽을 것만 같아. 여기서 그는 내게 신처럼 보인다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고 그 여자의 남자친구가 신처럼 보인다는 거야. 나는 저 여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게 시를 이해하시면 돼요. 네 옆에 마주 아픈 남자, 그 네의 달콤한 말에 귀 기울이고 너가 그 남자한테 웃어주고 그걸 보고 있는 내 마음이 가늘게 떨리고 막 미칠 것 같아. 이게 질투를 표현하는 시예요. 어때요? 너무 잘 짓지 않았어요? 나는 이 시에서 마지막 문장이 너무 멋져 보여. 나는 마른 풀처럼 창백해지고 죽을 것만 같아. 그러니까 진짜 그런 질투의 표현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는 내게 신처럼 보인다. 너랑 만나고 있는 그 남자가 나한테는 신처럼 보인다. 부럽다. 뭐 이런 식의 질투의 시죠. 잘 만들었죠? 어때요? 정말 이렇게 옛날 작품인데도 이런 거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런 옛날 문학작품, 고대의 이런 명작들을 보면은 아니 어떻게 옛날에 이런 시를, 옛날에 이런 소설을 만들 수가 있지? 이러면서 되게 좀 뭔가 소름 끼치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포의 시입니다. 그래서 사포가 최초의 레즈비언이라는 거, 레즈비언이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이 바로 사포라는 거예요. 시인이에요. 사포. 네. 그리고 사포는요, 또 뭐로도 유명하냐면, 그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 기타에 좀 다른 디자인의 그 리라라는 게 있거든요. 기타보다는 줄이 좀 아마 적을 거예요. 리라를 연주를 되게 잘했는데, 그 리라를 원래는 사람들이 손으로 연주를 했었는데, 그 리라의 그 음색을 좀 더 띵 이렇게 울리게, 더 이렇게 깔끔하게 울리기 위해서 튕기는 지금의 초크 있죠, 초크. 그 초크를 사포가 처음으로 발명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금의 피크에 해당하는 채를 만들었대요. 튕기는 채, 플렉트럼, 그런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거를 피크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레즈비언으로 유명한 여왕은 바로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입니다. 크리스티나 여왕은 동성애자로 유명해서 이렇게 The 크리스티나 퀸 오브 스웨덴, 남장을 하고 다닌 걸로 유명하죠.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위에 남자처럼 하고 다녔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남자 역할을 한 것이겠죠. 남자 여자 중에서. 자, 그녀는 1644년에 여왕이 됐지만 10년 후에 결국은 왕좌를 포기하게 됩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거든요.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크리스티나 여왕의 전기를 쓴 사람들은 그녀가 레즈비언인 걸 당연히 그렇게 믿었고, 1934년 크리스티나 여왕이라는 영화에 이제 레즈비언 행각에 대한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고, 수많은 궁녀들과 이런 레즈비언 행각을 나눴다는 거. 얼굴이 남자상, 이건 그림이라서 좀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고, 또 크리스티나도 대표적인 또 레즈비언이고요. 또한 제인 애덤스라는 사람도 있는데, 제인 애덤스는 되게 똑똑한 여자예요. 그 노벨상도 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그 옛날에는 여자들이 투표를 할 수 없었어요. 여성 참정권 운동 이런 게 있었거든요. 최초의 참정권 운동은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있죠. 예를 들어 이제 노동자들도 참정권을 줘라 이런 식으로 차티스트 운동이 있는데, 일반 평민들부터 노동자들, 그러다 나중에 일어난 그런 참정권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이죠. 여자들도 투표의 권리를 줘라. 그 여성 참정권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워낙 레즈비언 루머가 돌았었는데, 이 여자가 실제로 여성 단체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헐하우스라는, 여자들의 하우스라는 복지시설을 만들게 되고, 여성 국제평화연맹도 만들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1931년에 노벨 평화상도 탈 정도로 유명한 여자인데, 이제 또 대표적인 레즈비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본 인물이죠. 그 다음에 리타 메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리타 메이 브라운.
리타. 여기 있다. 이 여자는 리타 메이 브라운은 좀 생김새가 조금 남성스러운 스타일로 생겼는데 작가예요. 이분도 대표적인 이 사람도 레즈비언인데 레즈비언 테마 소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루비 프루 정글이라는 레즈비언 소설을 만든 사람입니다. 루비 프루 정글.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이런 여성 활동가이면서 작가로 유명한데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면서 페미니즘 아이콘인 리타 메이 브라운은 레즈비언들은 여성 운동에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레즈비언들을 이제 좀 이렇게 무시하지 말아라. 레즈비언도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레즈비언들의 인권을 위한 인권 운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레즈비언 커플로 제일 유명하신 분들, 이제 노년이 되셨어요. 이 커플은 델마틴과 필리프 리온이라는 커플인데, 레즈비언 커플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았던 레즈비언 커플이에요. 커밍아웃하고 계속 활동을 했던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레즈비언 커플이에요. 이 마틴과 리오는 1950년대부터 2008년에 마틴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같이 살았고요. 1955년에 그들은 레즈비언을 위한 최초의 사회적 정치 단체를 이 커플이 만들게 되는데 빌리티스의 딸들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레즈비언 단체예요. 빌리티스의 딸들. 꽤 유명한 단체거든요. 빌리티스의 딸들이란 거 만들고 레즈비언들이 사회에서 조금 이렇게 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런 운동을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바라 기팅스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사람도 이런 빌리티스의 딸들이라는 그거를 이제 뉴욕 지부를 만들었고,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가장 오래 활동하고 이런 피켓 시위 같은 걸 대담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백악관 앞에서 막 1인 시위도 하고 피켓을 들고 정부에게 차별당하는 그런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워낙 유명한 분. 이분은 제가 예전에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했던 사람인데 되게 유명한 작가예요. 리플리, 재능 있는 리플리 씨, 그리고 소금의 값이라는 The Price of Salt라는 소설을 만들었는데, 이 소금의 값이라는 그 소설에서 레즈비언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 그런 소설을 만드는데, 그 소설 내용을 캐롤이라는 영화로 최근에 나왔었어요. 이게 레즈비언 대표 영화거든요. 케이트 블란쳇과 루니 마라가 나오는데 오직 그 사람만 보이는 순간이 있다. 모든 걸 내던질 수 있는 사랑.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그것에 대한 그런 영화예요. 이 영화의 원작이 이 패트리샤 하이스미스가 만든 바로 소금의 값이라는 그 소설이라는 거. 그리고 그 재능 있는 리플리 씨는 리플리 증후군, 거짓말하는 거, 내가 남의 삶을 살고 너무나 병적으로 거짓말하는 그런 리플리 증후군의 학명, 이름이 되기도 했죠. 태양을 가득히라는 영화도 만들었고, 아무튼 실제로 레즈비언인 거를 커밍아웃한 작가입니다. 이제 미국이나 아무튼 유럽에서 대표적인 레즈비언 인물들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는 레즈비언이 어디에 나왔을까? 레즈비언에 대한 기록이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은 어딜까요? 다수의 여자들이 모여있고, 그리고 금욕을 강요당하고 남자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단체. 바로 궁녀죠. 궁녀들이 약간의 레즈비언 행각을 했다는 거는 꽤 유명합니다. 보면은 신라시대에, 자, 이거는 사진을 따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신라시대 안압지에 엄청난 이것이 발견이 됐는데, 이런 나무 남근이 신라시대 안압지에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이 나무 남근은 도대체 어디다 쓰는 물건일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그런 남근이 남성의 대표고, 이 남근이 다산을 상징하고 아들을 낳게 하는, 이걸 지니고만 있어도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물건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여자들의 유희 도구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도구면 그냥
작게 만들던가 귀엽게. 근데 이 크기가 매우 실제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했다라는 건데, 그럼 분명히 신라에도 이것을 사용했다는 거는 여자랑 남자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자랑 남자는 이거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자는 가지고 있으니까. 여자와 여자끼리 이거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분명히 신라 통일 신라 시대에도 그때는 워낙 성개방 풍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자와 여자끼리 이것을 이 나무 남근을 이용해서, 돌로 만든 것도 있어요. 되게 디테일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남근을 이용해서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최초의 레즈비언의 기록은 없지만 이 유물로 우리가 약간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라 때부터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내용은, 이 남근이 여러분 조선시대 궁녀들은 그냥 하나씩은 갖고 있는 이 아이템이었대요. 왜냐면 궁녀들은 기나긴 밤 남자들과 만날 수도 없어요. 왜냐면 궁녀들은 왕에게 간택되어질 때까지 계속 무조건 평생을 처녀로 있어야 됐고, 궁녀들이 만약에 임신하잖아요. 왕의 승을 입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은 사형에 처해져요. 그리고 아니면 아무튼 그래 죽어야 돼. 아니면 저 멀리 귀양 가거나, 아이도 당연히 낳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외로움도 풀 겸, 그리고 이제 왕의 승은이 있기 위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잘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기술적인 연마를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남근 나무나 뭐 아무튼 돌로 만든 이런 남근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궁녀들이. 이래가지고 단련을 하고 맨날 홍시 매달아 놓고 홍시를 혀로 먹고 막 이렇게 하고, 혀도 단련하고 여러 가지 단련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궁녀들이 바로 레즈비언의 그런 행동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나온 게 바로 세종대왕의 며느리가, 그것도 두 번째 며느리, 세종대왕의 며느리가 레즈비언 여색을 밝혔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아들이 문종인데요. 문종도 아버지를 닮아서 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문종이 되게 잘생겼었대요. 그런데 완전 존잘남. 세종대왕은 다소 뚱뚱했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항상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되게 좀 약간 성인 비만이었대요. 그래서 말년에 당뇨 뭐 이런 거, 임질 이런 거에 시달렸는데, 아들은 키가 거칠하고 말라서 문종이 되게 잘생겼었대. 세종대왕 아들이.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렇게 발명한 뭐 치국이 뭐 이런 것들도 문종이 거의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 문종도 꽤 똑똑했다고 하는데, 문종은 문제가 여자한테 관심이 없었대요. 이제 학문이라던가 그런 거에만 관심이 많았고 여자에 관심이 없었대. 그래서 문종의 첫 번째 부인도 엄청나게 질투하고 막 투기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쫓겨나고,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는데, 두 번째 부인 바로 순빙 봉씨도 문종이 찾아와 주질 않는 거야. 찾아주지가 않으니까 이제 외롭다 못해서 결국에는 궁녀와 눈을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봉씨가 문종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시녀, 바로 궁녀 소쌍과 사랑에 빠지는 불륜을 저지르는데, 이 그림이 너무 야하다고 해가지고 만화로 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그런 동구릉, 아무튼 거기에 논란이 됐던 사파입니다. 세자빈마마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서로 이렇게 다소야. 이거 초등학생들이 보는 그러한 만화로 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그런 책인데, 초등학생이 보면 너무 야하다고 그때 막 논란이 됐던 사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역사에 기록이 된 최초의 레즈비언으로 될 수 있죠. 세자빈 봉씨가 소쌍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느 정도였냐면, 이 소쌍이 나는 마마가 두렵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마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항상 소쌍이 조금만 자기한테 떠나 있으면은 질투를 하고 화를 냈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투정을 부리면서 화를 내고 되게 엄청 질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이 소쌍이 원래 단지라는 애인이 있었어. 원래 소쌍은 원래 레즈비언이었던 거야. 단지랑 둘이 약간 물고 빨고 약간 그러한 레즈비언 행각을 벌이는 거를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그거를 듣고 이제 이 순빈 봉씨가 그 소쌍을 불러가지고 덮친 거야. 남자인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 뒤로 계속 소쌍을 가지고 있으니까 단지가 이제 질투가 났겠죠. 원래 내 애인이었는데. 그래서 단지가 그거를 결국에는
이제 세종대왕한테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가 이제 관료들한테 다 그거를 이제 고자질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소문이 나게 돼요. 단지가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종이 소상을 신문하자 소상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해 동짓날에 빈께서 저를 불러 내전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다른 여종들은 모두 지기문 밖에 있었습니다. 저에게 같이 자기를 요구함으로 저는 이를 사양했으나 빈께서 윽박지름으로 마지못할 옷을 한 반쯤 벗고 병풍 속에 들어갔더니 빈께서 저의 나머지 옷을 다 빼앗고 강제로 들어와 눕게 하여 남자와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이제 봉씨를 또 이제 신문을 했어. 너 진짜 여자끼리 너 며느리인데 너 여자를 이렇게 좋아한 것이냐? 이랬더니 또 이제 봉씨는 소상을 이제 핑계를 댑니다. 소상이 단지와 더불어 항상 사랑하고 좋아하며 밤에만 같이 잘 뿐 아니라 낮에도 목을 맞대고 혓바닥을 빨았습니다. 이것을 곧 저희들이 하는 짓이오며 저는 처음부터 동숙한 일이 없었습니다. 서로 핑계 대고 있죠. 정을 통했던 이들이 이제 신문을 할 때는 서로 핑계를 좀 대요. 약간 씁쓸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순빈봉 씨는 쫓겨나게 됩니다. 궁궐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세종대왕이 이게 뭐가 큰일이라고 뭘 폐서인까지 이런 식으로 좀 덮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관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왕인데 왕비가 어디서 어떻게 여자라 이런 문란한 일을 해서 유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엔 쫓겨나게 되고 어떻게 죽었냐면 좀 안타까운데 결국에는 봉씨가 아버지한테 돌아가게 되는데 친정으로 아버지인 복녀가 친정으로 돌아온 딸을 결국은 목 졸라 죽입니다. 집안의 수치라고. 목 졸라 죽이고 그 시신을 단정히 수습한 뒤에 자신도 자결했어요. 아버지도. 그래서 세종대왕이 안타깝다. 그래도 나의 며느리였는데 그래서 며느리고 어떻게 보면은 장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장인은 아니지. 문종이 장인이지. 문종한테 장인이고 사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장례식을 그래도 거하게 치러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소상과 이 봉씨와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만든 소설이 있어요. 김별아 작가가 지은 채홍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판권이 팔려서 조만간 아마 영화로 제작될 겁니다. 최근에 레즈비언과 관련된 영화가 하나 있었죠. 아가씨. 그 아가씨에서 레즈비언 그 묘사가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아마 채홍도 그런 쪽으로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레즈비언의 그 기록은 역사 기록은 아무리 찾아봐도 요거밖에 없어요. 최근 소식을 제가 좀 더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중국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 소식이 발표가 됐는데요. 두 분이 둘 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간소한 결혼식을 올리면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된 테레사와 리징징이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서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요. 정말 세상 기뻐 보이죠? 막 껴안고 정말 서로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근데 그 레즈비언 그 부분도 뭐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남성한테 많이 억압을 당했던 사람들 혹은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남자를 좀 두려워하거나 남자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레즈비언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레즈비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자들은, 저는 여중여고를 나왔는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내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중에 나한테 고백을 해서 지금도 베스트 프렌드인데 나 고등학교 때 너를 약간 이성적으로 약간 그렇게 좋아했었다고. 약간 헷갈릴 정도로. 그랬어? 근데 지금은 그 친구 이제 남자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그 친구가 나랑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고2 때는 다른 반이었는데 내가 다른 반 애랑 이제 다른 친구가 사귀는 걸 되게 질투를 하는 거예요. 같이 매점도 자기랑만 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다른 반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집에 갈 땐 그 친구랑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친하게 지냈는데 내가 다른 애랑 친하게 지내는 걸 되게 질투를 했었어. 막 말도 안 하고 삐지고. 그럼 내가 걔랑 나랑 얼마나 친하게 지냈냐면 서로 매일 일기라고 해서 노트에다가 하루하루 편지를 써서 주고받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었거든.
근데 그랬었는데 제가 좀 남자답게 생겼나요? 제가 은근히 제가 좀 여자가 많이 꼬였었어요. 중학교 때도 그랬고. 제가 중학교 때 머리가 쇼컷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내가 좀 잘생겼나봐. 쇼컷이고 내가 좀 막 달리기 선수로 좀 활동하고 그래가지고 여자들한테 편지를 많이 받았어. 저 언니 되게 좋아한다고. 그냥 좋아하나 보다 했는데 그런 경우가 몇 명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내가 클럽에 가서 이렇게 춤을 춰도 레즈비언이 되게 많이 꼬여. 그래서 최근에 제가 밤사에서 한번 춤을 추는데 그 외국 어디였지? 동남아 쪽이었나? 약간 외국 여자분이었는데 자꾸 나한테 와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막 같이 추다가 점점 자꾸 내 몸을 터치하는 거야 그 여자분이. 그래가지고 no 그래서 I'm not 레즈비언 막 이랬더니 실망한 표정을 딱 짓더니 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레즈비언이 진짜 맞았구나. 나를 꼬신 거였어. 헐. 그래서 저 레즈비언은 되게 아무튼 그런 여자들의 꼬임이 많았었어요. 내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하고 약간 남성미가 있나? 자,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랑 제일 친한 친구도 약간 나를 남자로 느낀 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요즘에는 이런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우리 애들의 생각이 많이 변했고 그들을 배척하고 막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것 뿐이지 그들이 틀린 건 아니다라는 그런 분위기예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그리고 양성애자 이러한 사람들의 상징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뭐 아디다스, 리바이스, 뭐 코카콜라,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무지개들이 많이 나오죠. 무지개가 나온 이유가 이런 성소수자들도 받아들이자라는 하나의 캠페인이거든요. 광고로 많이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소수자가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들끼리 이렇게 좀 이런 커뮤니티에 야 이번에 아디다스에서 무지개로 어필했어. 우리 아디다스 많이 사자. 뭐 이러고 뭐 코카콜라는 뭐 성소수자에 반대하는 그룹이래. 불매하자. 그럼 진짜 불매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에서도 성소수자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최초의 무지개로 어필한 건 그럼 베네통인가? 베네통? 베네통이 이런 무지개 광고 많이 있는데 성소수자들을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그러한 광고나 그런 뭐 정책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 방송을 보시고도 그래도 나는 이러한 성소수자가 싫다, 반대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전 이게 좀 마음이 짠했는데 그 SBS 스브스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2살 내 아이가 커밍아웃을 했다. 엄마 저 외로워요. 작년 6월 22일 딸아이의 11번째 생일 바로 다음날 아이가 할 말이 있다면서 입을 열더군요. 다른 여자애들은 남자들을 좋아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여자애를 좋아해요. 안 놀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전 아이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이의 엄마가 얘기한 인터뷰예요. 그래, 나는 널 사랑한단다. 내가 뭘 하던 널 믿고 지지할 거야. 아이는 안심한 듯 했고 실제 그 아이 사진입니다. 서서히 친한 친구들과 친척들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옷이 다 무지개로 되어 있죠? 무지개의 상징. 엄마, 저 교회에서 커밍아웃을 하려고 해요. 올해 1월 아이가 폭탄 발언을 하더군요. 우리 가족은 아이한테 그 행동이 어떤 결과가 이어질 수 있을지 장단점을 아주 자세히 설명했어요. 왜냐면 교회가 가장 그런 보수적인 집단인데 그렇게 커밍아웃을 한다는 거는 그 뒤로 교회에서 네가 받을 핍박과 사람 친구들의 손가락질과 그런 단점, 오픈하면은 마음은 편해지고 주변에 또 이렇게 격려해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단점이 아무래도 많겠죠. 저는 저와 같은 다른 친구들에게 같은 편이란 걸 알려주고 싶어요. 신앙을 잃지 않고도 동성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이는 자신을 위해 결심을 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성소수자들에게 용기를 주려던 거였죠. 그래서 아이의 뜻대로 하게 했어요. 신이 저를 만들 때 저에게 갈색 눈과 주근깨를 주면서 망설이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동성애자로 태어난 것도 다르지 않아요.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일어서는 것조차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단상에 선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신은 저라는 사람을 그 자체로 사랑하세요. 저는 제가 저다운 것이 끔찍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잘못했다면 신께서 말해줬겠죠. 저는 언젠가 좋은 짝을 찾아서 결혼도 하고 가족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레즈비언으로서 이 소망들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이런 제 자신을 전 사랑해요. 부끄럽지 않아요. 거기까지 말했을 때 딸은 옆에 있는 교회 사람에게 앉으라는 말을 듣고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우리 가족은 자리를 바로 떴어요. 몇 번이고 고쳐 쓴 연설문을 들고 아이가 오열하더군요. 커밍아웃을 해서 기쁘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슬프다고 했어요. 넌 완벽했고 정말 아름다웠단다. 아이한테 전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 아이는 제가 본 누구보다 용감했거든요. 여기 아이가 읽지 못한 나머지 연설문을 붙입니다. 아이가 실제 쓴 필체 그대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 같은 아이들에게 무심코 던지는 말에 좀 더 조심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모님과 신 또한 저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믿어요. 아멘. 이렇게 쓴 11살의 커밍아웃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흔히 그런 성소수자들은 뭔가 특이하게 생겼거나 인생의 실패자거나 혹은 뭔가 본인의 뭔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적으로 왜곡된 것이 아니냐를 생각하는데 지금 보여드렸던 그 아이의 외모도 그냥 일반 아이와 사랑스러운 아이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오늘은 역사 속에서 성소수자 그런 동성애자에 대한 것을 이제 파헤쳐 봤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제로 삶에서 동성애자를 만나게 됐을 때 너무 막 욕을 한다던가 손가락질 한다던가 나와 다르다고 해가지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기독교에서는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 죄악이다. 근데 그걸 문란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동성애자가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를 무조건 버려야 하나요? 그래서 참 그 부분은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아무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성경에서의 그런 죄로 정한 것이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율법을 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만든 룰이 아닐까? 이런 생각? 뭐 간음하지 말라. 뭐 10계명에도 동성애하지 말라는 없고 또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갑자기 기독교가 죄가 됐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나라가 망할 징조다 이러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면 서로 동성끼리 막 교합하고 뭐 그런 부분이 약간 죄처럼 표현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글쎄요. 그 종교라는 것은 가장 힘든 사람들, 가장 낮은 자들을 포용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가장 낮은 자에게 잘해줘라. 뭐 가장 낮은 자가 너의 문을 두들겨서 한 끼 대접을 하면 그 대접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뭐 예수님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포용해야 되지 않을까 종교적으로. 종교라는 거는 꼭 강압적이고 남을 배척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종교도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어야지 유연하지 않고 부딪히다 보면은 결국 이슬람과 이스라엘이 부딪히는 그런 진짜 IS 같은 단체가 막 생기고 계속 이스라엘과 그런 팔레스타인 내전이 있고 그런 종교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종교라는 거는 그렇게 싸우기 위한 것이 있는 게 아닌데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과연 신이 그런 걸 원할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너무 마지막에 질문이 있으셔서 이제 마지막에 다소 진지해졌는데 자, 오늘은 바로 여색과 남색, 역사 속 동성애에 대한 다소 좀 약간 민망하고 건드기 좀 터부시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봤어요.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어쨌든 역사 속에 수많은 동성애 기록이 있고 동성애는 저는
그냥 우리와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말 질병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단죄하고 죄라고 얘기하고 단죄하고 배척할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